베를린 매년 열리는 예술 축제,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간 거지. 그래서 10년 후에 나의 삶을 상상했을 때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결정하기가 쉬웠어. 안녕하세요. 키퍼슬링의 브랜드 디렉터 자말입니다. 지금 베를린에서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하니 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김한이고요. 베를린 산 지는 3년 좀 넘었고 유럽에 산 지는 한 13, 14년 된 것 같아요. 베를린에 와서 좀 배우면서 작년부터 좀 저만의 연작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 이제 레지던시라든지 단체전이라든지 전시 같은 거를 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그냥 반말로 할게요. 왜냐면 저희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거든요. 네, 저희가 대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이가 꽤 오랫동안 이제 유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사실 한이가 뭘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스토리를 봤는데 뭔가 자기 작품이라고 하면서 뭔가 올렸나? 하여튼 내가 그걸 보고 들어가 봤는데 너무 언제 얘가 이런 재능이 있었지? 이러면서 너무 흥미로웠거든.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제 몇 개월 뒤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한번 인터뷰 하자. 왜냐면 나도 약간 그런 꿈이 있거든. 언젠가 유럽에서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워낙 요새 디지털 노마드도 있고 이제 꼭 여기에 거점을 두지 않아도 한국에 거점을 두지 않아도 이제 벌이를 하면서 여러 나라에 막 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래.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미술을 시작하게 된지 나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고 싶다. 오케이. 나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하고 싶거든. 먼저 소개를 드려야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좀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뭐가 있어? 시리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추상화적 요소가 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추상적인 모양이라든지 방식으로 좀 그리는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해서 좀 즉흥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를 하고, 예를 들면은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스토리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움직임들을 처음에 담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디벨롭 해가는 그래서 이런 즉흥적인 요소로 인해서 좀 나도 모르는 뭔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보통은 나의 내면적인 요소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주제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유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혼란스러움 아니면은 한국과 유럽 사이의 나의 그 정체성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한 거에 대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면서도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좀 표출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그 주제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 겨울에 베를린 겨울이 엄청 길거든. 그래. 한 10월, 빠르면 10월부터 거의 3월, 늦으면 진짜 4월까지 거의 반년이 완전 회색이야. 진짜? 햇볕이 없고 그냥 회색. 그리고 흐려? 흐리고 그리고 춥고? 추운데 한국보단 덜 춥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해가 부족해. 진짜. 그리고 4시 되면은 해가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는 게 벌써 4시인 거야. 그러니까 좀 암울해. 약간 암울해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잘 그려지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너스케이프인데 그게
내면 풍경 상상화인데 음.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뭔가 풍경한데 상상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중학생 때 가야금을 배운 적이 있거든. 가야금으로 내가 이제 곡을 만들어서 멜로디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게 총 네 작품인데 그 작품을 봤을 때 내가 만든 가야금 연주곡이랑 같이 감상을 하면서 이게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거랑 결합이 되면서 뭔가 좀 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잘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음악이랑 그림이랑 유화랑 같이 했었고 또 잠깐 또 하나 더 소개하자면 댄스라는 게 있는데 댄스는 그것도 사실 이것도 나도 되게 좀 재밌었어. 그거는 이제 춤이라는 행위와 회화가 결합된 그런 건데 이제 베를린의 삶이 다양하면서 뭔가 진짜 엄청 자유롭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그 베를린만의 자유가 있어. 자유로움이 그래? 있어. 독일은 또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근데 독일과 베를린은 너무 달라. 진짜? 너무, 그러니까 사실 베를린이라서 독일을 간 것 같아. 진짜.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그 자유로움 속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 대비가 나는 많이 크게 느껴졌거든.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이제 나라는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라는 개념과 그거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도 소수이고 그치. 여성도 그렇고 그리고 아트라는 분야 자체도 사실 지금 베를린에서 그 예술 분야의 그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큰 이슈가 됐었거든. 그래서 이런 분야도 사실 점점점 더 주목받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그 상업성과 결합했을 때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뭔가 대조되면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춤으로써.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내가 그거를 좀 자유로움을 표현하자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내 방, 그 스튜디오라는 고립된 공간이지만 자유를 외치면서 이 대조되는 그런 요소가 사실 있었던 거지. AI라는 툴을 사용해서 좀 움직임으로 표현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그린 거를 AI라는 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해봤지. 왜냐면 내가 그런 동작을 사실 한 거에서 긴 한 거니까. 그치. 너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춤인데 사실 춤은 되게 신나는 느낌이잖아, 보통 생각하기에. 근데 뭔가 되게 혼자 슬프게 외롭게 추는 느낌이 들었거든. 이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 뭔가 움직임이라든지 이 표현 자체가. 근데 그런 스토리가 또 담겨 있었구나. 맞아.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언급했던 남편이 이제 루카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베를린 매년 열리는 예술 축제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지원서를 적어서 낸 거지. 그래서 추상회화 3점이랑 그리고 LED 라이트, LED 조명이랑 얼굴 인식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참여형 설치 미술을 한 거지. 사람들이 그 방에 전시된 공간에 들어오면은 사진을 찍어, 셀카를 찍어. 그러면 그 얼굴 인식 모델이 높은 순위에 있는 감정 2개를 보여주는 거야. 각각의 감정에 응하는 그 LED 조명 색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속력 이런 거를 인식되는 감정에 따라서 랜덤으로 이제 결합을 시킨 거지. 어떤 감정을 인풋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매번 다르게 달라지는 거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재밌어 하더라고. 이게 그치. 사실 되게 심플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치. 막 여러 번 찍으면서 표정을 읽는 거 자체가 일단 좀 조금 신기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좀 재밌어 했고 그리고 좀 피드백도 좀 주고 어. 그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엄청 감사한 일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근데 좀 기가 많이 빨리긴 했지. 아니, 그런 3일이면 충분하다. 그지. 아니, 그런 거 하면 진짜 기 빨려, 진짜. 맞아. 그래서 좀 이게 또 그런 전시는 또 처음이니까 또 내가 열정이 또 더 있어서 한 명 한 명 더 그지. 얘기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지. 오빠도 약간 그런 팝업 이런 거 해보면 그지. 처음 해봤던 그 마인드가 있잖아. 맞아. 파이팅 넘치잖아. 맞아. 신나지?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맞아. 얘기 듣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그 작년에 내가 목표가 그거였거든. 뭔가 오프라인 스토어, 그 판매와 상관없이, 좀 고객들이 진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리고 사실 나는 상품보다는 좀 메시지 중심의 브랜드인데, 맞아. 이 메시지를 상품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 뭔가 소개하고 싶고 이래서 맞아. 되게 파이팅 넘치게 그때 했지. 맞아. 일단 그러면 작품 얘기를 어느 정도는 했고 이제 내가 좀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나는 너를 20살 때부터 알았지만 그치. 넌 진짜 너 미술하고 뭐 가야금? 처음 들어봤어? 진짜 처음 키워드 처음 들어봤고 듣는 키워드. 나 그리고 피아노 그 쇼팽 그것도 연주했잖아. 봤어? 그것도 봤는데 어릴 적부터 뭔가 그런 예술적인 그게 흥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선 사실 전혀 다른 과였잖아. 전공이 그치. 사실 신방과? 신문방송학과인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고 결국엔 어떻게 미술까지 하게 됐는지 그거 뭔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하거든. 맞아. 참 나도 그 과정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 사실 와서 돌아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9살 때부터 방과후 미술을 엄마가 보내셨어. 그래서 매번 갔지. 근데 너무 재밌어서 나는 계속 한 거지. 그래서 9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고1 때까지 미술을 놓지 않았어. 진짜? 그래서 매번 뭐 사생대회 이런 데도 매번 나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나갔지. 이제 고등학교 때 인문계로 진학하다 보니까 1학년 때는 미술 과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수능을 위한 교육이잖아. 인문계는 또. 그래서 서서히 그때부터 안 하게 된 건데 나는 이제 초등, 중학, 중등 때는 미술대회를 매번 나가서 그 화판이랑 물통, 팔레트, 이젤 메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어. 그래서 무겁잖아. 좀 꼬맹인데. 그래서 나는 글쓰기 대회 나간 애들이 사실 좀 부럽긴 했어. 걔네들은 그냥 연필이랑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 이거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약간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해오긴 했어. 근데 그러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미술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사실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예체능은 뭔가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뭐 그렇게 막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체능으로 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것 같아, 사실. 그럼 그냥 미술은 내가 좋아하는 거였고 이제 그런데 당연히 고등학교 때부터는 인문계로 간다라는 인식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오히려 중학교 때 가야금을 그것도 방과후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그때 오히려 가야금으로 진학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이제 담임도 그렇고 이제 그런 쪽이 사실 힘드니까 그치.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인문계가 사실 나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지.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선생님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렇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당연히 인문계. 인문계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신방과에 들어간 이유가 그런 것 같아. 그런 창작적인 요소가 있는 인문계잖아. 그래서 내가 타협을 그걸로 본 것 같아. 사실 그 미술을 했다는 것조차 사실 이은 삶으로 많이 살은 거지 사실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근데 그리고 나는 이제 유럽으로 거의 바로 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생존이잖아 사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간 거지. 유럽에서? 유럽에서. 그래서 보통 오빠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국으로 처음에는 이제 밀라노로 갔으니까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회사 스타트업 이런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런던에 갔을 때도 H&M이라고 현대상선인데 거기에 이제 마케팅 팀에서 또 몇 년 일을 했었지.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럴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의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언제 갔더라? 너 유럽을? 그러니까 2011년 9월에 스위스 베른 대학교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갔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후에 졸업을 하고 이탈리아에 가면서 그때부터 쭉 유럽에 살게 된 거지. 어렸을 때 나를 생각해 보면 미술 그리고 좀 큰 세상으로 가보고 싶다는 욕망, 열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엄마가 딱 시키신 게 미술이랑 영어 공부방이었거든. 그래서 그것도 거의 9살쯤에 다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영어를 배우는 거가 또 너무 재밌어서 소풍 끝나고 보통 학원 가기 싫어하잖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소풍 갔다 왔는데 근데 나는 거기 꼭 가야 된다 이러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 너무 재밌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외국인이 오는 그런 공부방이었어. 근데 나는 그때 진짜 열정이 넘쳐났던 것 같아. 이 외국인과 정말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정말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 너무 호기심에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환학생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미술이라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잊혀져 있었지.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있으면서 그때 런던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취미로 시작하게 된 거지. 그때 런던에서 루카가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래서 나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젤이랑 이런 그림 도구를 사줬어. 선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지. 취미였지 그때는. 그리고 이제 베를린으로 이사를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제 남편 일 때문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던 거거든. 그때 이제 결정의 기로가 있었던 거지. 내가 지금 했던 일을 경험으로 새로운 회사를 지원해서 다닐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한번 해볼 것인가 이 기로에 놓인 거야. 근데 되게 결정하기가 쉬웠어. 왜냐면 내 10년의 나를 그려봤거든. 그때 그 첫 번째 선택을 한 나의 삶이 그렇게 달갑진 않은 거야. 근데 두 번째 삶, 그러니까 내가 미술을 예전에 했던 그 삶으로 어쨌든 지금 시작하면 10년 동안의 경험이 쌓이는 거다, 벌써. 그치. 그래서 10년 후에 나의 삶을 상상했을 때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결정하기가 쉬웠어. 근데 그렇지 진짜 않아? 맞아. 나도 오히려 이 브랜드를 하는 게 좀 쉬웠거든.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 근데 예전엔 무서웠던 것 같아. 이걸 하면 뭔가 모든 걸 다 잃고 그럴 것 같았거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 직장을 잃고 그 이후에 뭐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약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그게 한 30대 초반까지는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약간 이거였는데 그 이후에는 좀 그런 생각이 덜하고 이거 하면 직장 다니면서 이것도 해볼 수 있구나. 사실 세상이 좀 바뀌기도 했지. 그런 세상이 좀 되긴 했지만 이걸 하는 게 내가 생각한 인생인 것 같다. 내가 좀 바래왔던 인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나도 큰 그거 없이 한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 이거 하면 안 되거든? 지금 이 유튜브 이거 다 접어야 돼. 때려쳐야 돼. 왜냐면 내가 5년을 했는데 구독자가 많지 않아. 근데 그럼에도 하는 건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될 사람인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 같긴 해. 다른 사람이 계속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는 그냥 계속
맞아 하고 달려왔던 것 같아 진짜. 맞아. 솔직히 얘기하면 나에게 이러한 자유시간이 있어서 그걸 내가 다 설계해서 계속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 이런 삶은 나 살아본 적 없거든? 솔직히.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시간표에 짜진 그대로 그치. 살기 바빴잖아. 그치. 예를 들면 어떤 그 수능이라는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수업이 짜여지고 그거와 좀 동떨어진 과목은 당연히 시간이 좀 더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살아왔잖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는 거잖아. 물론 인문계 이과가 나뉘어지긴 하지만 그것만 선택하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사실 이분법적인 거잖아 되게. 왜 이과는 역사 초점 맞추면 안 돼? 약간 그게 수능에 맞춰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 되게 어려워. 그치? 지금도 어려워 사실. 근데 난 약간 우리나라가 더 심할 것 같거든? 주체적으로 사는 게 더 어려운 거? 그게 더 심할 것 같긴 해. 왜냐면,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런 공부가 좀 부족하네? 뭔가 이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계획한다기 보단 그냥 학원을 가는 거잖아, 그냥. 학원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야, 이거 해와. 이거 숙제.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더 나는 주체적으로 사는 게 어른이 돼서 힘들 것 같다? 한국인이? 맞아. 이게 사실상 내가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을 한국만큼 모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좀 이른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얕은 지식으로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말로써 하는 시험들이 꽤 있어.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말로 전달해서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거지. 오지선다가 아니라 주관식 띡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말을 한다는 거는 알아야지 말이 나오는 거잖아. 횡설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알아야지 본인의 생각이 정립이 돼서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주관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 근데 뭔가 나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시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생각을 했거든. 있잖아. 근데 있는데 비중이 근데 훨씬 작지 않아? 아마 그럴 거야. 나도 다른 나라의 교육은 모르겠지만 뭐 거의 맞을 거야. 근데 되게 적고 우리는 시험 기반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공평이라는 걸 너무 중시하게 생각해서 이거 되게 주관적이잖아. 얘가 말을 잘했고 이 내용이 충실했고 이런 게 되게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공평과 그 공정, 객관성 이런 걸 너무 중시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뭔가 나도 주워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맞다. 만약에 논술 이런 걸로 대학 입시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또 뭔가 불공정하다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대학 입시라는 게 그냥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문득 든 게 공평성에 있어서 그러한 시스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맞춰진 거라면 공평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 나 그거 약간 피해자야, 나. 난 시험을 잘 못하거든. 그렇지. 그리고 한 번으로 사실 끝나는 건데 그게 과연 공평? 그치. 오히려? 그런 관점일 수도 있겠다, 진짜. What's up? Yeah, we do it all day, dog. I bite and you play, dog. I